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일요일에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잘 보냈냐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크리스마스에 뭐하고 보내셨어요? 재밌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는지. 그래요. 참 올해가 벌써 다 가잖아요. 벌써 연말인데 참 시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계속 만들 수 있다. 어떻게든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시간은 어떻게 해서도 새로 창출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참 삶에 빈틈없이 시간에 꽉꽉 채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출근길이나 뭐 차에서 또 여러 정보를 듣고 보고 또 밤에 자기 전에는 또 유튜브 쇼폼 같은 거를 또 보죠. 몸은 쉬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은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최근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괜히 더 무겁고 별일 아닌 일에도 좀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체력이 좀 떨어졌나?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나? 하면서 운동도 하고 해도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건 정말 단순한 피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그런 상태를 두고 21세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과 성과 압박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을 담당하는 부신 기능이 고장이 났을 수 있다.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이럴 때 서점에 가면 흔히 보이는 책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명상을 해라, 내려놔라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게 말은 참 좋죠. 근데 솔직히 우리처럼 지금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정말 쉽게 명상을 2,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조차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인 데이터로 접근하는 그런 류의 책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저자 스탠 로드스키의 마음챙김의 뇌과학인데요. 이 책이 재밌는 건 거창한 명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에 뇌과학자답게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뇌는 패턴과 반복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 운전, 심지어 머리 빗는 행동만으로도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휴식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명상을 하지 않고도 명상의 효과를 누리면서 정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리셋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친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 챙김의 뇌과학.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비해 체중 관리나 운동, 올바른 식습관에 더 신경 쓴다.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한 생활 방식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병은 점점 늘어나고 스트레스 수준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모두 첨단 기술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간다. 그 속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그 힘이 마침내 우리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요즘은 온갖 기술들이 도와주니까 세상이 훨씬 더 편해진 거 아닌가요? 물론 몇 세기 전만 해도 자식의 절반을 잃는 일이 흔했고 끔찍한 전쟁도 자주 있었다.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일들은 한바탕 몰아치고는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TV,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을 통해 매일 밤 거실에서 전쟁을 마주한다. 날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에 맞는 그런 끔찍한 소식을 보고 듣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100년 전이라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을 일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6시 뉴스만 틀어도 처음 30분은 온통 유혈 사태와 사고 소식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런 화면 앞에 앉아 생각한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차단하더라도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이 잠재의식 시스템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해야 돼. 뭔가 우리를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죽일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은 항상 의식 바로 밑에 깔려있다. 가령 TV에서 주택 침입 사건을 보게 된다면 우리 집도 저렇게 언젠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럴 확률은 사실 말도 안 되게 낮다. 그럼에도 그런 장면을 매일 밤 접하다 보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항상 고조된 상태로 유지된다.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우리를 일터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또 모든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요즘은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순간의 실수로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낼 경우 내용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사소하지만 파급력이 큰 실수와 늘 마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흔히 좀 더 오래 일하기를 선택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라고 의사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또 무력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똑똑하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선사시대 조상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 브로그란 친구가 15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도시나 마을이 생기기 전,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훨씬 더 전의 일이었다. 브로그의 일상은 대부분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브로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서야 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웠다.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데 단백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어떻게든 고기를 구해야 했다. 자연은 브로그가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적의 신체 능력을 갖추게 했다. 브로그는 사자처럼 크고 위험한 동물을 마주했을 때 싸울지 도망칠지를 순식간에 결정해야 했다. 그 상황을 도전으로 볼지 위험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생사를 갈랐다. 아, 이빨과 발톱을 가진 털 달린 먹잇감이네. 어이, 누가 불 좀 피워. 아, 이러 큰일 났군. 어서 도망쳐야겠어. 이런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도록 SAM 시스템이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진화했다. SAM 시스템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를 통해 뇌 시상하부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의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부신의 한 부분인 부신 수질에 도착하며 여기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온몸을 빠르게 순환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당신 앞에 불쑥 끼어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마치 전기 충격을 맞으면서 진한 커피까지 들이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작용이다. 당신은 그 순간 브로그식 투쟁 도피 반응을 겪었다. 아드레날린은 위의 소화를 멈추게 하고 에너지와 혈액을 근육 쪽으로 집중시킨다. 이 반응 덕분에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남자답게 싸우는 선택으로 흔히 욕설을 내뱉거나 경적을 빵빵 울리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다. 에너지가 포도당 형태로 방출되며 즉각적인 행동을 준비시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된다. 그와 동시에 부비관과 다른 점막에서는 점액의 분비가 멈추게 된다. 이 순간 우리의 온몸은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한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돌 때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 몸에 선사한 천한 카페인이다. 도전이나 위험 상황이 지나가면 뇌는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로 전환된다. 부교감신경계에서는 점액 분비가 재개되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며 소화 기능도 다시 활성화된다. 흥미롭게도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이후에 잔잔한 여운 역시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로 전환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성적인 각성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신체적 각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고 보면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SAM 시스템은 원래 거칠고 위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당시에는 식료품점 같은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는 생존을 위해 직접 사냥에 나서야 했다. 동물이나 다른 인간과의 싸움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이든 원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입은 단순한 찰과상이든 브로그가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브로그가 직면한 도전과 위험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단기적인 것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SAM 시스템은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위험한 야생동물과 마주해야 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혹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여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나서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입는 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드물어졌다. 우리는 이제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각 구성원은 서로에게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환경에서 오는 외부 위협도 대부분 사라졌다. 식량 공급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범죄를 포함한 외부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도 많다. 물론 지금도 외부 위험이 여전히 큰 지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조차 수억만 년 전 브로그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덜 극단적이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에게 위협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대부분 이 내부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위험과 가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마치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한 것처럼 반응하는 걸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첫째로, 의식은 실제 위험과 가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악몽을 꾸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심장이 쿵쾅거린 적이 있는가? 당신은 분명히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 있었지만 몸은 악몽 속 이미지에 실제 위험처럼 반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떠나면 난 죽고 말 거야 같은 생각도 무의식은 진짜 생명의 위협처럼 여길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이 의식보다 무의식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행동 조건화이다. 행동 조건화라는 현상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연구한 사람은 이반 파블로프였고 그의 연구는 1928년에 발표되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려서 조건 반사 반응을 유도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종을 울리기만 해도 침을 흘리게 할 수 있었다. 개는 먹이와 종소리를 연관짓도록 조건화되었다. 이 연관 관계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릴 때도 계속 유지되었다. 요컨대 원시 인류의 원형인 브로그의 시대부터
인간은 위험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조건화되어 왔다. 그 시절에는 실제 부상이나 고통이 실패와 직결되었다. 오늘날에는 실패한다고 해서 실제 위험이 따르지 않는데도 그 연관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다. 오래전에는 실패하면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오늘날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위험을 실제처럼 느낀다. 이런 반응은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적 상처조차도 실제 부상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나 인식처럼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과 불안은 배고프고 성난 사자보다 다루기가 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위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난다. 일반적으로 아드레날린의 급증은 면역체계의 일시적인 상승 효과만 준다. 연구에 따르면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갑작스러운 공포를 겪는 등 단기적인 사건은 아드레날린 수치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이 수치는 금세 가라앉아 15에서 30분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이다. 우리 몸은 이런 장기적 위협을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드레날린 분비 자극이 장시간 이어지면 SAM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일으킨다. SAM 시스템은 단기적인 사건과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파괴적으로 변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려오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패는 피해야 한다. 라는 구호는 이런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다. 가족과 휴식은 뒷전으로 미룬 채 밤낮없이 일하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빠르게 승진한다. 하지만 결국 탈진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그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끊임없이 도전에 시달리는 고위 임원의 삶을 떠올려보자. 지속적인 압박은 SAM 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장에 손상을 일으킨다. 실패를 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는 강박적 욕구는 흔히 스트레스성 권력 증후군이라 불린다. 결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 이사, 이직, 시험 같은 삶의 중대한 사건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그 결혼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혼을 근본적인 실패로 여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인식하거나 다시는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할까봐 그럴까봐 걱정한다면 그 여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낄 때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그 불만은 비교적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이나 결혼의 틀에 갇혀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믿음, 그리고 판단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경험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들 수 있다.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면 상실감이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떠났거나 천수를 누리고 떠난 경우라면 남겨진 사람은 오히려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 위협이나 위협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SAM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펴본 아드레날린이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다. 하나의 아드레날린 신경세포가 다른 아드레날린 신경세포를 만나면 접촉을 통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가 촉발된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다. 싸우거나 도망쳐서 살아남든 허위 경보였음을 알게 되든 일단 위협이 해소되고 나면 몸의 반응 시스템이 서서히 진정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 이때 부교감 신경계는 도파민이라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몸을 이완시킨다. 도파민은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세로토닌은 체내에 남아있는 코르티솔을 무력화한다.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밝혀낸 사실은 코르티솔이 신속하게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코르티솔이 몸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이 한참 지난 뒤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욕조물에 한번 비유해보자. 물을 바로 빼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물을 한참 놔두면 나중에 물을 빼더라도 욕조에 물때가 남는다. 코르티솔이 뇌에 너무 오래 머물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많다.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욕조의 물때에 해당하는 뇌의 물질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실제로 뇌와 심장의 혈관에 축적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한 단계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SAM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스템이 장기간 작동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신호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다음 5가지는 확실한 징후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신체적 문제와 질병이 늘어난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진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주 떠오른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다섯 번째, 피로가 쌓인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나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준 자연에 감사하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하라. 또 무엇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시간이 아닌
에너지를 관리함으로써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급성 스트레스는 물론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심지어 놀라울 만큼 간단하다.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음악의 쉼표와 같다. 쉼표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지만 곡 전체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침묵의 순간이다. 그 짧은 정적은 음악만큼이나 중요하다. 쉼표가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하듯 마음 챙김도 우리 삶에 깊이를 더해준다. 마음 챙김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뇌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쉼표라고 할 수 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잡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다. 사람은 날마다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감정이 뇌 안에서 소용돌이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몰두해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렇게 진행하기 일쑤이고, 설령 그 사실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시 주의를 돌리는 일은 더욱 드물다.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8초에서 9초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과 감정, 감각에 압도된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머릿속이 흐릿하고 복잡할 때 자신은 제대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뇌를 스노우 글로브라고 생각해보자. 스노우 글로브를 흔들면 눈송이가 흩날리며 뿌옇게 변한다. 이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산만해지거나 흥분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온갖 생각과 감정에 소용돌이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 스노우 글로브를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눈송이가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음 챙김은 뒤엉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고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준다.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마음 챙김은 체내에 쌓인 코르티솔을 제거하고 도파민과 그에 따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두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사라진다. 버스가 곧 당신을 칠 것 같은 상황에서 우주의 신비를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그 순간 뇌는 당장 몸을 피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투쟁 도피 반응과 정반대인 깊은 이완 상태를 유도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돕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과 신체 회복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도록 돕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어설 회복 탄력성을 길러준다. 그렇다면 코르티솔과 도파민의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단 1밀리초면 충분하다. 그 짧은 순간이면 코르티솔로 가득한 긴장 상태, 즉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은 정확히 무엇인가? 예전에는 이완, 최면, 명상, 요가 같은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다. 마음 챙김이란 용어는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핵심만 뽑아낸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그 핵심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내가 하는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밖에 다른 것들에서 마음을 분리해내는 능력이다. 명상의 효과는 이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졌다. 명상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데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19건이 넘게 반복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 명상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는다. 마음 챙김을 할 때는 20분에서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대신 산만한 생각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익혀야 한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현재 떠오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흘려보내는 걸 뜻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집중하되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자. 의도적으로라는 말은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의도는 적어도 앞으로 몇 분 동안, 원한다면 더 오랫동안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의도를 실제로 뇌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 채 감정 상태나 정신적 에너지, 신체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해 작동하려 들 것이다.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뇌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나 수많은 생각, 심지어 삶의 의미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에 빠져들면서 금세 집중해서 벗어나게 된다. 주의를 기울이는 건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일이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특정한 방식에 따라라는 말은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하는 걸 뜻한다. 지금 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청구서 걱정을 하거나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 문자 메시지를 떠올릴 그런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다. 판단하지 않고 라는 말은 과제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 챙김의 중요한 특징은 경쟁도 없고 마감도 없으며 어떤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음 챙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무언가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것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흔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장 뒷부분에 소개할 마음 챙김 활동 중 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도 좋다. 일상 속의 다양한 활동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스위치를 끄고 긴장을 풀며 체내에 코르티솔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 스캔이란 마음 챙김 기법을 활용하는데, 바디 스캔이란 건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압박감이나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아 그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 즉 마음 챙김 상태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집중과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을 끌어내던 전통적인 활동들이 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뜨개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원사를 고용하고 스카프나 스웨터를 사입는다. 애완견 산책조차 돈 주고 맡기는 사람도 있다. 많은 이에게 마음 챙김은 시간이 좀 더 여유롭고 스트레스가 덜하던 시절의 느린 활동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마음 챙김 활동은 공예처럼 기술이 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림 그리기처럼 약간의 솜씨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은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산책을 하거나 아침 식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연인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니까.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가능한 빨리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되돌아오자. 또 그 활동에는 반복, 패턴, 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치질도 마음 챙김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한 방향으로 닦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서 닦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진행된다. 그런데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패턴이 무너지고 통제도 사라진다. 그 순간 당신은 당황할 것이다. 얼굴에 치약이 잔뜩 묻을 테니까. 샤워 중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 뜨거운 물에 감촉이 휩싸이면 우리는 쉽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샤워기 아래 서서 물이 몸에 닿는 감각에 의도적으로 집중해보자. 물이 팔과 다리에, 그리고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음미하고 미묘하게 식어가는 물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다 보면 그 이완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이때의 의도는 샤워 중인 당신 자신과 물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내 그림 참 예쁘지? 내 목공이 한 거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 중심의 사고는 뇌를 경쟁 상태로 몰아넣는다. 그 순간 이전까지 준비되던 좋은 화학 물질의 흐름이 뚝 끊길 것이다. 그러면 뇌는 오직 한 가지 방향, 이겨야 한다 라는 목적만을 향해 좁게 작동한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 골라보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결과를 걱정하지도 마라. 뜨개질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취미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끝내 완성하지 못한 스카프가 서랍에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지만 기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 끝내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하지만 조각의 위치를 고민하고 맞춰보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그 자체로 보람 있는 마음 챙김 경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비해 체중 관리나 운동, 올바른 식습관에 더 신경 쓴다.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한 생활 방식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병은 점점 늘어나고 스트레스 수준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모두 첨단 기술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간다. 그 속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그 힘이 마침내 우리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요즘은 온갖 기술들이 도와주니까 세상이 훨씬 더 편해진 거 아닌가요? 물론 몇 세기 전만 해도 자식의 절반을 잃는 일이 흔했고 끔찍한 전쟁도 자주 있었다.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일들은 한바탕 몰아치고는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TV,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을 통해 매일 밤 거실에서 전쟁을 마주한다. 날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에 맞는 그런 끔찍한 소식을 보고 듣고 또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100년 전이라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을 일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6시 뉴스만 틀어도 처음 30분은 온통 유혈 사태와 사고 소식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런 화면 앞에 앉아 생각한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차단하더라도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이 잠재의식 시스템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해야 돼. 뭔가 우리를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죽일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은 항상 의식 바로 밑에 깔려 있다. 가령 TV에서 주택 침입 사건을 보게 된다면 우리 집도 저렇게 언젠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럴 확률은 사실 말도 안 되게 낮다. 그럼에도 그런 장면을 매일 밤 접하다 보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항상 고조된 상태로 유지된다.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우리를 일터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또 모든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요즘은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순간의 실수로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낼 경우 내용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사소하지만 파급력이 큰 실수와 늘 마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흔히 좀 더 오래 일하기를 선택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라고 의사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또 무력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똑똑하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선사시대 조상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 프로그란 친구가 15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도시나 마을이 생기기 전,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훨씬 더 전의 일이었다. 브로그의 일상은 대부분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브로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서야 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웠다.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데 단백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어떻게든 고기를 구해야 했다. 자연은 브로그가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적의 신체 능력을 갖추게 했다. 브로그는 사자처럼 크고 위험한 동물을 마주했을 때 싸울지 도망칠지를 순식간에 결정해야 했다. 그 상황을 도전으로 볼지 위험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생사를 갈랐다. 아, 이빨과 발톱을 가진 털 달린 먹잇감이네. 어이, 누가 불 좀 피워. 아, 이러 큰일 났군. 어서 도망쳐야겠어. 이런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도록 SAM 시스템이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진화했다. SAM 시스템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를 통해 뇌 시상하부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의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부신의 한 부분인 부신 수질에 도착하며 여기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온몸을 빠르게 순환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당신 앞에 불쑥 끼어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마치 전기 충격을 맞으면서 진한 커피까지 들이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작용이다. 당신은 그 순간 브로그식 투쟁 도피 반응을 겪었다. 아드레날린은 위의 소화를 멈추게 하고 에너지와 혈액을 근육 쪽으로 집중시킨다. 이 반응 덕분에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남자답게 싸우는 선택으로 흔히 욕설을 내뱉거나 경적을 빵빵 울리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다. 에너지가 포도당 형태로 방출되며 즉각적인 행동을 준비시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된다. 그와 동시에 부비관과 다른 점막에서는 점액의 분비가 멈추게 된다. 이 순간 우리의 온몸은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한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돌 때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 몸에 선사한 천한 카페인이다. 도전이나 위험 상황이 지나가면 뇌는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로 전환된다. 부교감신경계에서는 점액 분비가 재개되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며 소화 기능도 다시 활성화된다.
흥미롭게도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이후에 잔잔한 여운 역시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로 전환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성적인 각성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신체적 각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고 보면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SAM 시스템은 원래 거칠고 위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당시에는 식료품점 같은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는 생존을 위해 직접 사냥에 나서야 했다. 동물이나 다른 인간과의 싸움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이든 원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입은 단순한 찰과상이든 브로그가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브로그가 직면한 도전과 위험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단기적인 것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SAM 시스템은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위험한 야생동물과 마주해야 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혹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여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나서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입는 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드물어졌다. 우리는 이제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각 구성원은 서로에게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환경에서 오는 외부 위협도 대부분 사라졌다. 식량 공급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범죄를 포함한 외부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도 많다. 물론 지금도 외부 위험이 여전히 큰 지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조차 15만 년 전 브로그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덜 극단적이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에게 위협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대부분 이 내부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위험과 가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마치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한 것처럼 반응하는 걸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첫째로, 의식은 실제 위험과 가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악몽을 꾸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심장이 쿵쾅거린 적이 있는가? 당신은 분명히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 있었지만 몸은 악몽 속 이미지에 실제 위험처럼 반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떠나면 난 죽고 말 거야 같은 생각도 무의식은 진짜 생명의 위협처럼 여길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이 의식보다 무의식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행동 조건화이다. 행동 조건화라는 현상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연구한 사람은 이반 파블로프였고 그의 연구는 1928년에 발표되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려서 조건 반사 반응을 유도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종을 울리기만 해도 침을 흘리게 할 수 있었다. 개는 먹이와 종소리를 연관짓도록 조건화되었다. 이 연관 관계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릴 때도 계속 유지되었다. 요컨대 원시 인류의 원형인 브로그의 시대부터 인간은 위험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조건화되어 왔다. 그 시절에는 실제 부상이나 고통이 실패와 직결되었다. 오늘날에는 실패한다고 해서 실제 위험이 따르지 않는데도 그 연관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다. 오래전에는 실패하면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오늘날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위험을 실체처럼 느낀다. 이런 반응은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적 상처조차도 실제 부상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나 인식처럼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과 불안은 배고프고 성난 사자보다 다루기가 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위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난다. 일반적으로 아드레날린의 급증은 면역체계의 일시적인 상승 효과만 준다. 연구에 따르면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갑작스러운 공포를 겪는 등 단기적인 사건은 아드레날린 수치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이 수치는 금세 가라앉아 15에서 30분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이다. 우리 몸은 이런 장기적 위협을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드레날린 분비 자극이 장시간 이어지면 SAM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일으킨다. SAM 시스템은 단기적인 사건과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파괴적으로 변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려오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패는 피해야 한다. 라는 구호는 이런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다. 가족과 휴식은 뒷전으로 미룬 채 밤낮없이 일하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빠르게 승진한다. 하지만 결국 탈진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그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끊임없이 도전에 시달리는 고위 임원의 삶을 떠올려보자. 지속적인 압박은 SAM 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장에 손상을 일으킨다. 실패를 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는 강박적 욕구는 흔히 스트레스성 권력 증후군이라 불린다. 결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 이사, 이직, 시험 같은 삶의 중대한 사건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그 결혼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혼을 근본적인 실패로 여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인식하거나 다시는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할까봐 그럴까봐 걱정한다면 그 여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낄 때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그 불만은 비교적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이나 결혼의 틀에 갇혀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믿음, 그리고 판단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경험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들 수 있다.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면 상실감이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떠났거나 천수를 누리고 떠난 경우라면 남겨진 사람은 오히려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 위협이나 위협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SAM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펴본 아드레날린이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다. 하나의 아드레날린 신경세포가 다른 아드레날린 신경세포를 만나면 접촉을 통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가 촉발된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다. 싸우거나 도망쳐서 살아남든 허위 경보였음을 알게 되든 일단 위협이 해소되고 나면 몸의 반응 시스템이 서서히 진정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 이때 부교감 신경계는 도파민이라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몸을 이완시킨다. 도파민은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세로토닌은 체내에 남아있는 코르티솔을 무력화한다.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밝혀낸 사실은 코르티솔이 신속하게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코르티솔이 몸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이 한참 지난 뒤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욕조 물에 한번 비유해보자. 물을 바로 빼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물을 한참 놔두면 나중에 물을 빼더라도 욕조에 물때가 남는다. 코르티솔이 뇌에 너무 오래 머물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많다.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욕조의 물때에 해당하는 뇌의 물질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실제로 뇌와 심장의 혈관에 축적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한 단계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SAM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스템이 장기간 작동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신호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다음 5가지는 확실한 징후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신체적 문제와 질병이 늘어난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진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주 떠오른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다섯 번째, 피로가 쌓인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나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준 자연에 감사하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하라. 또 무엇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시간이 아닌 에너지를 관리함으로써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급성 스트레스는 물론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심지어 놀라울 만큼 간단하다.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음악의 쉼표와 같다. 쉼표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지만 곡 전체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침묵의 순간이다. 그 짧은 정적은 음악만큼이나 중요하다. 쉼표가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하듯 마음 챙김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마음 챙김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뇌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쉼표라고 할 수 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잡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다. 사람은 날마다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감정이 뇌 안에서 소용돌이 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몰두해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렇게 진행하기 일쑤이고 설령 그 사실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시 주의를 돌리는 일은 더욱 드물다.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8초에서 9초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과 감정, 감각에 압도된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머릿속이 흐릿하고 복잡할 때 자신은 제대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뇌를 스노우 글로브라고 생각해보자. 스노우 글로브를 흔들면 눈송이가 흩날리며 뿌옇게 변한다. 이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산만해지거나 흥분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온갖 생각과 감정에 소용돌이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 스노우 글로브를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눈송이가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음 챙김은 뒤엉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고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준다.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마음 챙김은 체내에 쌓인 코르티솔을 제거하고 도파민과 그에 따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두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사라진다. 버스가 곧 당신을 칠 것 같은 상황에서 우주의 신비를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그 순간 뇌는 당장 몸을 피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투쟁 도피 반응과 정반대인 깊은 이완 상태를 유도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돕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과 신체 회복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도록 돕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어설 회복 탄력성을 길러준다. 그렇다면 코르티솔과 도파민의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단 1밀리초면 충분하다. 그 짧은 순간이면 코르티솔로 가득한 긴장 상태, 즉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은 정확히 무엇인가? 예전에는 이완, 최면, 명상, 요가 같은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다. 마음 챙김이란 용어는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핵심만 뽑아낸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그 핵심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내가 하는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밖에 다른 것들에서 마음을 분리해내는 능력이다. 명상의 효과는 이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졌다. 명상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데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19건이 넘게 반복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 명상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는다. 마음 챙김을 할 때는 20분에서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대신 산만한 생각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익혀야 한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현재 떠오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흘려보내는 걸 뜻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집중하되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자. 의도적으로라는 말은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의도는 적어도 앞으로 몇 분 동안, 원한다면 더 오랫동안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의도를 실제로 뇌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 채 감정 상태나 정신적 에너지, 신체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해 작동하려 들 것이다.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뇌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나 수많은 생각, 심지어 삶의 의미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에 빠져들면서 금세 집중해서 벗어나게 된다. 주의를 기울이는 건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일이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특정한 방식에 따라라는 말은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하는 걸 뜻한다. 지금 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청구서 걱정을 하거나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 문자 메시지를 떠올릴 그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다. 판단하지 않고라는 말은 과제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 챙김의 중요한 특징은 경쟁도 없고 마감도 없으며 어떤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음 챙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무언가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것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흔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정 뒷부분에 소개할 마음챙김 활동 중 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도 좋다. 일상 속의 다양한 활동이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스위치를 끄고 긴장을 풀며 체내에 코르티솔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 스캔이란 마음챙김 기법을 활용하는데, 바디 스캔이란 건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압박감이나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아 그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 즉 마음챙김 상태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집중과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챙김을 끌어내던 전통적인 활동들이 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뜨개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원사를 고용하고 스카프나 스웨터를 사입는다. 애완견 산책조차 돈 주고 맡기는 사람도 있다. 많은 이에게 마음챙김은 시간이 좀 더 여유롭고 스트레스가 덜하던 시절에 느린 활동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마음챙김 활동은 공예처럼 기술이 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림 그리기처럼 약간의 솜씨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은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산책을 하거나 아침 식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연인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챙김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니까.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가능한 빨리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되돌아오자. 또 그 활동에는 반복, 패턴, 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치질도 마음챙김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한 방향으로 닦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서 닦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진행된다. 그런데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패턴이 무너지고 통제도 사라진다. 그 순간 당신은 당황할 것이다. 얼굴에 치약이 잔뜩 묻을 테니까. 샤워 중에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 뜨거운 물에 감촉이 휩싸이면 우리는 쉽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샤워기 아래 서서 물이 몸에 닿는 감각에 의도적으로 집중해보자. 물이 팔과 다리에, 그리고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음미하고 미묘하게 식어가는 물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다 보면 그 이완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이때의 의도는 샤워 중인 당신 자신과 물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내 그림 참 예쁘지? 내 목공이 한 거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 중심의 사고는 뇌를 경쟁 상태로 몰아넣는다. 그 순간 이전까지 준비되던 좋은 화학 물질의 흐름이 뚝 끊길 것이다. 그러면 뇌는 오직 한 가지 방향, 이겨야 한다 라는 목적만을 향해 좁게 작동한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 골라보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결과를 걱정하지도 마라. 뜨개질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취미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끝내 완성하지 못한 스카프가 서랍에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지만 기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 끝내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하지만 조각의 위치를 고민하고 맞춰보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그 자체로 보람 있는 마음 챙김 경험이 될 수 있다.